최수용의 비밀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무음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멸공. 네, 멸공. 네, 네. 그 원장님, 네, 최근에 네, 네, 그 산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예.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네,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입장과 예, 예. 그다음에 적들의 입장과 이제 나눠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인 화재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목적을 갖고 테러를 감행한 방화인지 여기 좀 분명히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소위 불이 났을 때 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해서 잡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경찰 수준으로 안 되는 일 같아 보니까. 아, 이 화재의 진상 예. 이게 조사 이런 것들이 저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 비밀정보요원들, 즉 국정원 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네. 방첩사 옛날 같은 기무사 요원들도 다 총동원이 되고 하면서 저런 화재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국정원도 손 놓고 있고, 방첩사도 손 놓고 있고, 그다음에 무능한 경찰은 중국 경찰들로 지금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저런 국가의 비상사태가 생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이 지금 불길이 잡히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은 네. 뭐 바람이 뭐 이리저리 불고 방향이 바꿔서 뭐 종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뭐 예. 봄에는 원래 이렇게 불 잘 난다 뭐 이런다든지. 그거는 예. 저기 강아지들 멍멍 짖는 소리보다도 못한 소리고, 네, 응? 네.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 원점을 향해서 소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추적과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국가의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방첩 체제, 그다음에 그 방첩이라는 것은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인데, 즉 첩보, 정보 활동을 하는 적들을 방어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자산을 훔쳐가는 도둑놈들, 우리나라의 귀한 인텔리전스,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그런 자들, 혹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갖다가 훔쳐가는 자들. 결국에는 그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통칭하면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간첩들의 행위와 간첩들의 교란 행동들이 지금 일정 부분으로 저렇게 화재로 저는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간첩들에 의한 어떤 내란 좀 소요 사태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소위 일환이다. 말해서 내각제 세력과 네. 중국 공산당과 이재명을 시켜야 되는 민주당 세력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네. 국가적으로 소위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네. 그로 인해서 이재명을 갖다 구출해 내기도 하고, 또 내각제로 밀고 가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새빨간 무리들의 그 시뻘건 목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저런 식으로 뻘건 불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화재 현장에 네. 불길이 빨갛지만은 않죠. 네, 맞습니다. 보라색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란색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저 오. 네? 우리 저 PD님 그 산속에서 발견되는 배터리 사진 좀 한번 비춰 주실래요? 네. 저 좀 그거 동영상으로 좀 넘겨봐 주십시오. 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런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같아 보이네요. 보조 예. 배터리 같은 것들인데 네, 저게 지금 산속에 낙엽사에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배터리 공장 화재 났을 때 기억나시죠? 네. 저 리튬 이온 저 배터리들은요.
불을 끄겠다고 물을 붓는 순간에 발화가 더 됩니다. 응? 그래서 저 배터리들이 자연 상태 지금 산에 네. 저런 식으로 버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다? 화재 났을 때 소방관들께서는 불을 끄서 물 호수를 뿌리잖아요. 그렇겠죠. 네, 또 네. 하늘에서도 헬기에서 물을 뿌리잖아요. 네. 그럼 저런 배터리들은 물을 닿게 되면요 폭발하면서 불이 더 크게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와. 지금 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길의 색깔이 뻘겋지만은 않고 네.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지금 총천연색의 그런 불길들이 지금 산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저기 지금 스펙트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크롬이잖아요. 음. 빨간색. 네. 그 다음에 나트륨? 네. 리 물질 성분에 따라서 네. 불꽃의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윗면에 있는 저런 그 붉으면서도 약간 그 보랏빛 나는 저런 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나무나 이파리가 타게 되면 저런 빛깔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응? 그렇죠. 예, 네. 저는 이번에 특히나 그 의성, 군위,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네, 네. 대규모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자연 발화일까? 적지 않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왜 저런 식으로 화재가 나는데 국가기관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과거 우리가 국정원에 근무할 때는요. 네. 만약에 국내적으로 어떤 이런 그 불안 사태가 나고 위험한 사고가 자꾸 이렇게 재발되고 또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날 때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됩니다. 네. 그때 바로 했던 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대구에 있는 우리 경북지부장이 소집을 합니다. 예? 당시로 보면 이제 보안사, 기무사죠. 오늘날은 방첩사고 그 군조직 사람들을 불러, 일반 부대장들도 불러, 검사도 부르고 경찰도 불러요. 불러서 임무를 주고 조정을 해요. 다. 그래서 지금 각자 맡은 영역은 다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국정원은 뭐 해야 되고 군은 뭐 해야 되고 경찰 검찰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임무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거 해서 경북지부장께서 이제 딱 회의를 소집해서 자 지금부터 몇 분 내에 다 현장에 출동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뭐 이길 새벽 2시 3시쯤에 다시 모여서 재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사하고 진압하고 빨리 네, 네. 자연재해도 봉합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기관 역량이 총동원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민주화다 뭐 자유화다 떠들면서 그런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하는 네. 과거에는 그거에 무슨 뭐 일방적인 무슨 정권을 갖다가 뭐 보유하기 위해서 무슨 나쁜 짓 하는 회의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나라의 이 운영이나 그다음에 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요. 모든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협조가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보세요. 저 지역의 민간 단체장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소리가 막 산에 임도가 안 나갔고 불을 못 끕니다. 뭐 이런 진짜 망언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원래는 산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네, 네. 산에 길을 납니다. 물론 포장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다닐 들어서 수는 그럼요. 있게끔. 뭐 살수차가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나무 밴 그 트럭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애독자 가운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는데 지금 네. 저기 뭡니까 그 우리 건설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요 지금 그런 건설업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산업이 안 되면서 이게 지금 전국에 놀고 있는 살수차 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엄청 지금 많대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자 지금 소방차로 안 돼. 소방차로 저 물을 날리고 하는 게 부족해.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뭐냐. 만약에 국가적으로 저런 산에
자연적으로 화재가 크게 났다. 그러면 살수차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제가 70년대 얘기를 한번 하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서울에서 이사 온 지가 이제 몇 해 안 됐을 때인데 여름에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네. 그래갖고 이 뭐 한 집은 그래도 우리 주인 집에서는 그 펌프가 하나 있어갖고 물 펌프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이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마저도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 살수차들이 소위 말해서 그 물탱크에 있는 차를 네. 거기다 물을 채워 갖고 와갖고 거기서 이제 물을 틀어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시뻘건 고무다라이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김장 때 쓰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집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다 갖고 나오는 거야. 그래 길 옆에다 놓고 그거를 뭐 버킷으로도 받고 물탱크로도 받고 그렇게 해갖고 종류대로 그 물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재가 저런 식으로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임도도 정비를 해서 산에도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살수차들을 강제 동원해서라도 네, 네. 물을 갖다 저 화재 현장에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경북 의성 그 저 고운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에 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살수차 한 서너 대만 거기가 샜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그래요.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저것도 네. 그렇고 그리고 네. 지금 아까 화성이었나요? 네. 그 산 꼭대기에서 뭐 기름이랑 분분된 게? 으흠. 네, 지금 화성 음. 비봉면에 태행산에서 네. 인화물질이 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산 꼭대기에서 음흠. 냄새가 난다고 제보를 네. 받고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예. 저런 기름 같은 게 있었고 음. 저렇게 플라스틱 그 네. 통이 같이 버려져 있었다. 뭐 페트병에다가 뭐 휘발유나 신나나 가져가서 뿌릴 수도 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계속 저런 것 때문에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게 자연 발생적인 현상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이 테러를 할 때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주한 미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평택이다, 오산이다, 군산이다, 아니면 뭐 광주다, 응? 뭐 이런 우리나라 곳곳이 있잖아요. 네. 이제는 무슨 인계철선이다 이런 걸로 해서 휴전선 근처에 지금 미군들이 거의 없어요. 빠져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중국에서 예상되는 침투가 물론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뭐 바닷가의 지하 케이블을 통해서 곳곳에서 지금 중국의 침투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공작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의 괴질, 역질이 또 돌고 있어요. 중국 안에서요? 예, 지금 네. 시진핑이 지난번에 왜 코로나 제로가 됐다고 뭐 방역을 이제 안 한다, 다 이제 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중국이 다시 이제 오픈이 됐지만은 지금도 중국 사회 곳곳에서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예?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 역질이다, 네. 괴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자 그게 서방에서는 그 코로나 코비드 19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미 코비드 19은 지금 이제 그 목이 쫄려져 가고 있는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립의료보건원 NIH 이런 데 있고 또 CDC라고 하는 미국의 질병관리청 이런 네, 데서 네.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다분히 교류를 한 게 지금 많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류를 갖다가 무참하게 종족의 숫자로 줄임으로 인해 갖고 그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지난번에 전 세계가 팬데믹까지 갔지만 그걸 완성하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화재도 화재지만요. 네. 이런 길을 틈타서 뭐가 돌 수 있다?
구제역이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 에비앙 인플루엔자 같은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포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화재를 넘어서 전염성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다음에 ASF라 그래갖고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병이 네, 네. 사실 중국에 창궐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다시 조금씩 구제역도 지금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짐을 봤을 때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능력이 얼마만큼 될지 몰라도 지금 심각하게 중국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균을 뿌릴 수 있다는 이 위험성, 이게 굉장히 농후하고 지금 그 위험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뭐 군사 기지 가서 뭐 이렇게 도찰, 네. 사진 찍어 가고 뭐 국정원 사진 찍어 가고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다수를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이런 그 인플루엔자, 병원균을 퍼뜨리는 이 작업을 중국에서 온 공작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응? 북한 공작원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중국은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중국은 멀쩡하게 지금 관광 비자로 들어오고 네. 지금 우원식이 아저씨 같은 경우도 중국 가서 헛소리를 하고 왔지만 중국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중국 들어올 때 비자 없어 오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서 우리도 중국 사람들 비자 없이 한국 올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길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화재와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중국 공작원들이 중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에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요즘에 지금 도는 게 저거 아닙니까? 왜? 비자? 아니야, 저 생선 같은 게 잘못 먹으면 되는 거죠. 살모넬라균인가? 뭐 무슨 균이 있던데. 네, 그거 뭐 계란 동자 같은 데도 그게 지금 유행할 철이 아닌데 유행하고 있다.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화학 생물학전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족을 멸종시켜 버리려는 아마 거대 음모가 이런 음모도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저희가 또 보냐면 네. 지금 중국 내부가 굉장히 정정이 불안합니다. 지금 이번에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네. 전인대라는 거 하고 전국 정협회의, 정치협상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정협 두 가지가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뭐 거기서 채택되는 문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중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이거는 말이 아니오시다야. 왜 말이 아니오시다냐면 1인 독재라고 하는 그 시진핑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선망의 눈망울로 촥 쳐다보면서 막 1인 독재를 칭송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너 가? 그러면 난 내일 볼게 뭐. 군대에 있는 그 부주석 짱여우샤 장우엽이 같은 경우 뭐 지 가방 챙기기 바쁘고 딴 놈들도 딴 척해 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1인 지배자가 지금 퇴청을 하면 그를 향해서 존경의 박수를 물개 박수를 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못 때린 거야. 이건 뭐냐? 너 가.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 이런 식이지 거의 다. 응?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시진핑이가 지금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 이 주요한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의 권한을 권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반부패를 척결한다 그러면서 뭐 부정했던 관리들 뭐 고위직을 막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생각했어요. 시진핑이 이 부패한 고급 장군들 또 고급 뭐 당서기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진핑이 군권을 놓쳐버리고 군사위원회에서의 소위 말해서 군사위원회 1번 타자 이 자리를 시진핑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치열한 미중 간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이 함부로 못하게 하려 그러면 한국을 갖다 짓밟아야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린치핀을 갖다가 우리 걸로 데리고 와야 된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속방, 네, 속국으로 만들어서 내 말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 애들로 바꿔놔야 돼.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도 급한 거죠. 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제명이를 갖다가 무죄라고 방면해 주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네, 네. 제명이 같이 쎄쎄하고 우리 말이랑 그냥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저런 놈을 우리의 시녀로 둬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뻣뻣한 윤석열이는 빨리 쫓아내야 되겠고, 네. 어? 지금 한국을 갖다가 집어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차원에서 지금 법원에 들어와 있는 소위 친중 판사들 그동안에 소위 돈으로 가진 방법으로 매수해 놓았던 사법부를 갖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지금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안 그래도 아까 네. WN님이 네. 사실 이런 얘기 주셨어요. 공 작가님 네. 4월부터 네. E7 비자로 네. 중국인들 대거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기자분들? 예. 근데 모든 테러가 중국인들 이- 소행으로 보이는데 막을 수 없나요? 지방선거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네. 아까 좀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 짱또로님이 맞아 노로바이러스야 노로바이러스. 어?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비자 나오는 게요. 네, 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뭐 단순하게 여행 가려 그래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이스타라 그래갖고 전자 비자가 있잖아요. 90일씩 막 하고 네. 180일씩 나오는데 그 이스타라는 거는 그냥 미국 이스타 신청하는 데 가가지고 쭉쭉쭉쭉 내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돈 22불 정도 내고 딱 출력하면 끝나는 거 아주 간편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국할 때 그 이스타 용지만 보여주고 난 이번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도시에서는 어디에서 숙박할 거고 뭐 이 정도만 클리어가 되면은 미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무슨 뭐 수교한 지 30년 넘고 그래도 늘 비자를 받고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었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지난번에 왜 2월 달인가요? 그 하얼빈에서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 할 때 우원식이 뭐 또 누구냐 그 저 배 누구냐 그 국민의힘당의 그 배현진이 뭐 등등 해서 예. 시진핑이 가서 아련하고 왔잖아요. 응? 그런데 이미 시진핑은 끝났다니까. 왜 끝난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응? 이미 시진핑 끝났다고. 왜? 시진핑이 목숨이 끝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A웹입니다. 아. 네? 그 부정 문제 때문에 네. 끝나는 것도 있다 시진핑. 그럼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네, 네. 장난치고. A웹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면서 장난질을 쳐왔고 네. 또 한편으로 미국의 그 썩어 빠진 정권 민주당 정권 하에서 USAID 국제협력처가 돈을 또 대주고 하면서 네. 이것들이 국제 공산당 활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개개의 국가들의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그 나라의 자유 주권을 갖다 뺏기 위해서 이 짓을 해왔다는 게 이제 들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요 시진핑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저렇게 해서 이제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위 황금 노른자를 중국 아이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불도 지르고 국회에서 저 난동도 부리는 거고 아니 민주당에도 이재명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들 셌어요. 그렇겠죠. 근데 예. 왜 이재명 옆에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숨도 못 쉬고 왜 저럴까요? 그게 그 바로 뒤에는 이제 돈의 힘이지.
응?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제메이가 한 거라고는 부정불법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만든 거예요. 자생적으로. 조 단위로 돈을 갖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을 갖다 주게 되면 걔네들이 전부 다 얌전해지는 거죠. 송영길이도 그냥 지가 갖고 있던 계양구 자리도 턱하니 내놓고, 당대표 자리도 아이고 제명이 오빠 하세요 이러고 다 내놓고. 왜 그러냐 이거야. 이해찬이 같은 해골바가지도 이재명이라 그러면 또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짓을 네. 하는데, 과연 그 왜 그런가? 결국에 돈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 민주당이 팔려나가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전부가 다 사창가의 창녀들이 된 거야. 왜? 이재명이라는 돈 가진 포주 밑에 전부 다 창녀가 돼서 거기에 이제 일당받고 일하는 몸파는 창기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 애들 그 26일에도 법원에 그 수십 명 애들이 와갖고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눈에 찍혀야 될 거 아니야. 텔레비전에도 찍히고. 그래서 재명이 오빠 나 이번에도 여기 출석했어요. 열심히 지지했어요. 나 그 옆에서 그 전현희하고 이현주 보고 있으려니까 애들 불쌍하더라고. 지 남편한테 좀 저렇게 해보지. 가정이 얼마나 발전했겠어. 네. 거기다가 또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KYL님도 그러시는데 이 산불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뭐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사진 찍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피해를 본 시민분이 뭐 아니 불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그 흉내 내볼까 내가? 그 내가 봤는데 쌍수업 발음을 아니 그러니까 내 비슷하게 우리 애청자 보세요. 응?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욕을 하니까 지금 거기 지금 현장에 계시던 우리 주민들께서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 그렇죠. 어디다 대고 거기 와가지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불 끌어가자는데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대고 욕을 하냔 말이지. 영화에 진짜 아수라야, 그 영화랑 너무 똑같지 않나. 그럼요. 이번에 그 재판에서 나오면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오버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평이한 말 있잖아.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똥물에다 생수 타도 역시 똥물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안 바뀌고 본시 천출이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노력에 의해서 천출이라도 귀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명이처럼 지 스스로 재명이는 아버지가 난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하도 직업이 많아 걔네 아버지는. 뭐 자전 이때는 A 직업이었다, 이때는 B고, 이때는 C고 이래갖고 그런 게 또 있군요. 뭐 하급 경찰관 됐다가 뭐 시골에서 농사도 지었다가 뭐 뭐도 했다 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 같은데 그 아버지 직업이 수십 가지야. 엄마는 하나가 있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지. 아빠는 직업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저런 인생이 있어서 뭐가 진실이겠냐고. 그러니까 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면 가소롭지만 불쌍하다고 보는 게 아니 오죽 애들이 못 났으면 그 돈 몇 푼에 돈 몇 푼에 그냥 거기서 노비가 돼서 이재명을 갖다 홀꽃 빨고 하고 있단 말이지. 와 진짜 계속 바뀌네 근데. 아버지가 법대에 나왔다. 그럼.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 광부 노동자로 일한 아버지, 탄광 관리자, 도박 중독자,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환경 미화원, 공군 하사관, 진짜 다 전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아니 그런데 지네 집이 못 살았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지금 안동에서 나오는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 이재명이 어렸을 10대에 그 여자 하나를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이라는 혹시 그 이야기에 출처. 야 아니 저건 거의 김대중 생일 7개인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저런 거에 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경기동부연합을 통해서 평양으로부터 아마 저런 것도 각본을 갖다가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각본을 그럼 너무 많이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저렇게 계속 시시각각으로 카말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신출귀몰한 그 수령님처럼 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제가 있네요.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김길선 기자님이 네, 김일성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떤 김일성이 그랬대요. 자기가 음, 나는 대대로 빈농의 음, 집에서 태어난 난 아들이다. 빈농의 아들이다. 음, 네. 그래서 나는 이 다수 대다수의 인민을 대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이 있는 사람이다는 거잖아요. 빈농의 아들이라는 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영상도 제가 조만간 올릴 건데 그 소련의 종군 기자가 김일성 생가를 가서 뭐 글을 쓴 게 있나 봐요. 예, 취재를 해서. 예, 예, 근데 예. 그 집에 자전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근데 그러면은 그 어려운 옛날 시절에 뭐 차도 없고 뭐 저거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하면은 또 빈농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원래 네. 김일성이 저 가짜 김일성 김성주는 예. 그 애비 김형직이란 놈이 네네. 예? 의대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빈농에 졸업은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와서 소위 지금 말하면 무허가 의원을 차려놓고 네.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들켜갔고요. 네. 뭐 이런저런 고초를 겪다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니까 김성주가 껄렁패였다고 그놈이 네. 동생들하고. 네네. 그런데 왜 걔가 또 그렇게 됐는 거 하니 엄마가 네. 살기 어려우니까 중국 공안 출신의 남자를 만나갖고 재가를 한 거야. 응? 그렇게 또 그래, 연결되는. 예, 그래갖고 네. 소위 의붓 아버지 밑에서 이 가짜 김일성, 김성주가 이제 소년 시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깡패가 되고 건달이 되고 남의 돈이나 뺏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농은 아니었고, 빈농은 아니었고. 근데 그런 코스프레가 있었었나 봐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예,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빈농 코스프레로 나는 대다수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막 이런 거 왜냐면- 되게 내세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모든 백성의 어버이가 그러니까요. 되고, 예. 스승이 되고, 네.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마치 꼭 네.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네. 지금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건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인님이 또 네, 뭔가 네.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시는데요. 누가요? 어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네. 이러면서 어. 네.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예. 이 얘기 뭐냐면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예. 지 고향이 안동이라 그랬잖아. 예. 근데 아마 그쪽에서 담배 농사를 한 게 있었던 모양이야.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담배를 다 수확해서 네. 이제 농협이전이 가서 팔고 네.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집안별로 생산한 것만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고 했다는 튀었다는.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 갔다는. 그런 뭐 에피소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네. 와. 또 그런 얘기까지 하고 네. 그리고 맞다. 근데 이거는 뭐 조롱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던데 뭔가 좀 모습이 묘하더라고요. 오히려 마치 이재명이 굉장히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라고는 다 하는데 저기 뭐 입 벌구라 그러지 이런 거 보고 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고. 그러니까 재명이의 그 거짓말하는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네. 리준석이나 리짜이밍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네. 저런 거를 네. 뭐 네. 이재명이 무죄 나왔다고 하니까 네. 25만 원권 지폐를 네. 이재명 얼굴을 박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준석이가. 저게 근데 약간 비꼬는 의미로 한 거래요. 25만 원 왜 다 주겠다고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걸레로 치면 네 걸레나 개 걸레나 똑같은 걸레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모르겠네. 네. 네? 아유 참. 뭐 참 그래도 저런- 그런 것도 있었다. 저런 자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이게 국회 수준 알만한 거 아니겠어요? 저게 무슨 저게 자격이 있어요? 젊은 놈이 다니면서 떡이나 치고 다니는 놈인데. 응? 그리고 이준석 떡돌이가. 의원 하면 사실 네. 아무래도 중국 쪽이랑 쟤는 거의 지금 100% 연결돼 내가 있다고 보니까 봐야겠죠. 일단 국비 유학을요. 네. 예전에는 석사 과정부터 갑니다. 네. 저희 때도 국비 유학이 있었어요. 네, 네. 보면은
석사 과정부터 갈 수 있는데 쟤는 학부 때 갔다고. 그렇죠. 그때 네. 무슨 제도로 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때 노무현 갔을 때 거야.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하버드를 나왔다 그러는데 하버드 졸업장도 뭐 지가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님 아들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친구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하버드 의대를 졸업을 한 친구인데 물론 학부도 보면은 뭐 프린스턴에서 뭐 4.5 만점에 4.45인가 뭐 얼마를 받고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요. 나는 못 읽겠더라고. 라틴어라서. 라틴어로 돼 있어. 영어는 단 한 글자도 없어 거기. 네. 응? 그러니까 그럼 또 이준석이 그러겠지. 학부는 영어로 줍니다. 또 이 소리 하겠지. 어? 나쁜 놈. 전 다른 것보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네. 하버드가 그 당시에 복수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준석이 처음에 그 컴퓨터랑 네. 그 경제학인가? 두 개를 같이 전공했다고 그런 식으로 기입해 놨었나 그래요. 아마 어쩌게 네. 보면은 네, 네. 저렇게 사기를 치는 아니까 랭귀지 코스 어학과정으로 가서 있으면서 중국어 그러니까 컴퓨터 어학과정으로. 사이언스 듣고 중국어도 듣고 네네. 뭐 이러면서 네. 나중에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그 졸업 들은 거 과목도 거의 중국어 과목밖에 없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녀석이 중국어밖에 안 들었다 뭐 중국어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네네. 한번 내 앞에 데려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잘 하긴 한대요. 중국어를. 중국말 좀 하긴 한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면 알아. 그게 네. 중국어 어떤 수준인지. 응?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곳곳에서 중국 대사 나갔던 놈도 중국한테 네. 포섭을 당해갖고 말이야. 내가 책임져 돌아가자고 헛소리나 삐삐라고 다니질 않나. 저런 떡치는 것에 전문가가 돼 있는 저 준석이 같은 애들도 국회의원이 돼갖고도 저러지고 있지 않나. 자 앞으로 이 나라가 걱정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냐면 이 용산의 호랑이가 지금 각인가요? 일단 한남동까지는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용산의 대호가 따후 큰 호랑이가 네. 어흥하고 이제 튀어나와서 대개가 맹수가 그 호랑이가요. 한번 이렇게 앞발로 때리면서 한번 목도리를 물으면 한 입에 다 숨통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대호가 나오면 최상목이의 목을 물어서 던져버리겠지. 그다음에 조규용이 보건복지부도 모가지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겠지. 네. 또 이주호라고 하는 교육부의 좀 저 얼간이 바보도 또 모가지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겠지. 진짜 끊어놔야 돼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용산의 맹호 출림이라 그래 그거 보고 아주 그냥 무서운 호랑이가 숲속에서 뛰쳐나온다 이런 뜻인데 맹호 출림을 해서 네. 그 큰 호랑이 대호가 이제 소위 정상화로 갈 거야. 그동안에 저도 우리 대한연대에서 무슨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니었을까? 호위무사라서 저렇게 문재인을 지켜주는가? 이런 참 볼멘 소리를 저도 했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가? 봤더니 이번에 12.3 때문에 저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0여 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조 바이든의 정권이 그때 뭐 미국 가가지고 이제 뭐 회담도 하고 뭐 네, 일본하고 셋이 가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조 바이든 정권 자체가 일렉션 프로드 부정으로 당선된 정권이야. 그래도 일단은 네. 우방이고 그렇죠. 잘 지내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외교상.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 자, 조 바이든이 대통령 직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전반부 2년 반이지 윤석열 정권에. 자, 그 기간 동안에 야 이거 부정선거 뒤집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본인이 먼저 교체당했겠죠. 죽었다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잖아. 네. 그 10월 10일 날 그 결과물을 발표를 했잖아. 3차장이. 네.
그러고서 막 이걸 갖다가 현장 요원들은 파헤쳐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네. 위에서 자신 없어서 김기현 원장 비롯해서 차장들이 못하게 막았다 그랬잖아요. 봤더니 야, 그 요원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아. 무슨 일 했느냐? 선관위 기계에다가 네. 백도어를 설치하고 나오는 것 같아. 음. 그래갖고 해커들이 네. 어디로부터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를 국정원에 우리 그 현장 요원들이 실력 좋거든, 걔네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물증을 다 남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긴 받았겠지, 대통령도. 그 얘기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정원보다 더 많은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네.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 같아. 그래갖고 오바라. 그러니까 지난 4월 10일 날 선거할 때 그 사전에 4월 5일, 6일 아마 이틀을 사전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 날 사전 투표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뭐가 부풀어 올랐다는 걸 갖다 감을 잡았는데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야만 얘네들이 떡밥을 물러 계속 들어올 거야. 이튿날까지. 그렇게 해서 네. 해커들이 조작하고 장난친 거를 갖다가 그 하드 에비던스 빼박진 거를 네. 확보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기다려 준 거고 결국 4월 10일 날 총선한 거를 한동훈이 저 얼간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망가뜨렸으니까 네. 어차피 4월 10일 선거는 이제 완패를 한 거죠. 대신에 얻은 게 있었던 거지. 아, 이게 그 얘기를 중국 해커들이 예, 들어와서 예. 이런 식의 장난질을 쳤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한미 간의 정보기관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네. 이미 그거를 아는 윤석열은 무슨 짓을 했느냐? 방첩사에다가 예산을 더 늘려줘. 예. 정보사에도 예산을 더 늘려줘. 그리고 너네들 그 필요한 장비 있지? 그거 사서 빨리 대비해. 이거를 이미 반년 전에, 네. 1년 전에 이거를 대비를 한 거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48로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네. 예, 그러십니다. 안 그래도 예. 예. 지금 저희가 요새 장안의 화제 48시간 자. 뭐 최근에 보니까 박순혁 그 작가님도 다루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께도 네. 한 몇 주 전인가 좀 공유를 드렸었어요. 사실 이 내용을. 그랬죠. 여기 좀 네. 특이한 글을 네. 남기는 사람이 있다. 네. 동덕 예. 여대 그 사건으로 생긴 그 갤러리에다가. 네. 근데 이 첫 글은 이거예요. 검찰 김용현 긴급 체포 48시간의 비밀 이러면서 처음에 올렸어요. 근데 내용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계엄령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법 집행 문서가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 법원 문 여는 월요일까지 핵심 증인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한 거야. 그렇지. 네. 예.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냐고 2부에서 말해줄게. 라고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죠. 선거 부정과 선관위를 항상 털고 싶었어. 그래서 2023년 5월 건희기와 감사원을 선두로 선관위 채용 비리를 밀어붙여서 선관위 약점을 잡았어.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 예. 잠깐 맛배기로. 윤통이 네. 평검사실뿐만 아니라 네. 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를 했고 검찰총장까지 갔잖아요. 네. 문재인 때.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했었대.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해. 이거 밝혀야 돼.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나와서도요.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TV조선하고 몇몇 기자들 만난 자리에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 누구랑 경쟁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시진핑과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는 분명하게 중국 공산당이 네. 대한민국 침투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이재명 따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대가 아니다. 저거는 상대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닌 거야. 네. 네. 이거를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지.
이거 진짜 내가 그러잖아. 한예종에서 연극영화과 부전공 했다니까. 엄청난 연기와 예, 네. 예, 영영과 부전공 인내로. 했어. 예. 네. 그래서 계속 선관위 하시죠. 약점을 잡았고 음, 2022년 한 해 선관위 서버 해킹 시도 음. 22,000건을 빌미로 음.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렇지. 저게 그래서 네. 2022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한 거라고. 네, 네. 그래갖고. 네. 음, 그래서 음, 보안 점검을 들어간 화이트 해커들이 선관위 서버 문제를 털었고 그렇지. 선거 조작 증거, 음흠. 채용 비리 증거들이 매우 나왔다.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선관위 담당자들은 내부자 공모 없이는 선거 조작은 발생이 안 된다고 뭐 그 난리를 해서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저게- 이 사람 말로는. 네. 저게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요. 네, 네. 저렇게 얘기하면은 다 무마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맹스러운 새끼 호랑이들 국정원 요원들이 네. 들어가서 저걸 갖다 화이트 해커로 들어가서 네, 네. 본 거지. 그리고 백도어까지 심어놓고 네. 4월 10일 날 작년에 있었던 거 지금 빼박진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어. 밑에 한 줄 그게 좀 저거 말인데. 그래서 해킹 툴을 삭제 안 하고 삭제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나왔다. 네. 이런 그런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애들이 저 정도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거를 알려주고 삭제하는 실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그렇겠죠? 되니까 못한 거지. 예. 그리고 늘 중국 해커들이 도와줘 왔고 네네. A웹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선거할 때는 뭐 한다? 일 안 하고 지방 공무원들 불러다 일 시켜 먹고 지들은 자빠져 놀았겠지. 네. 그러니까 저기에 해킹 툴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오퍼레이팅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선관위 직원들인 거지.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많아. 태반이야. 네. ABM이 잘만 나갖고 그쵸. 연출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실력이 없잖아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음. 그리고 이 내용은 음. 민주당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기사가 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 내려보시면 이거 잘못 똑같은 거고. 음. 국정원 선관위에 해킹툴 남겨 진실 밝힐 것이다. 네. 이 15개 해킹툴 의심 자료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네. 쟤네가 이번에 12.3 계엄에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홍장원이 박선원이 김병주 이런 똥가정아지들하고 들어와서 네. 윤석열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그 지들이 정권을 또 찬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윤 대통령의 판원 함정이 지금 다 들어온 거야. 저 이제 일거에 네. 다 죽게 생겼어. 어. 그래서 네. 지금 더 내리면은 네. 네, 저 해킹툴 선관위와 민주당이 발견한 것만 15개인데 진짜 백도어는 절대 못 찾을 거다. 네, 그 해커들은 내 말 알지? 뭐 이런 의미죠. 그래. 네, 그 상태로 4.10 총선을 치르면 해커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음으로 끝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네, 네. 저 때도 화이트 해커들이 네. 함정을 다 파놓고 거기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당해주고. 체포를 당하셨지. 그리고 감방에까지 갔지. 네. 응? 그런데 과연 윤석열은 바보였을까? 천재였을까? 미국의 네.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직까지 네. 그런 거를 얘기한 언론사나 유튜버 없죠. 아무 데도 없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배달해주지 않았을까? 네. 어. 네. 그래서 아니면 미카엘 천사가 왔을까? 자업지간에 네네. 천사들이 와서 윤석열 뭔가를 했을 대통령의 것이다. 그 빼박 증거를 아마 워싱턴에다 갖다 줬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구국의 영웅들은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이제 48시간 좌인데
네. 그 고국의 영웅들 지금도 열심히 수사하고 자료 만들고 있을 거여서 기밀 유지를 위해 사건 전말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 떡밥 하나 던져줄게. 노리고 급습한 거라면 왜 다음 세 곳을 급습했을까? 성관이 그리고 연수원 숙소 여론조사 심의위 이게 진짜 핵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저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예. 선거가 하기 전에요. 네. 여론조사라는 걸 하고 예. 당일날도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저 모든 과정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번호만 갖고 그동안 계속해서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이 네. 얘기도 KT 직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응? 늘 보면은 네. 가두리 양식장에 정해져 있는 번호가 있는 거야. 그 번호는 민주당 70, 반민주당 30 정도 섞어놓고 그 툴 안에서 무작위로 돌렸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결국 뭐냐. 어떻게 부정선거가 진행돼 왔고 누가 그거를 기획했고 어떤 자들이 협조해갖고 그 거짓의 부정을 했으며 그 산생되는 최종 결과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서 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사전 투표까지 먼저 가서 모범을 보이듯이 연극을 하고 끌고 들어간 거야. 진짜 보면은 네. 윤석열이라는 이 탤런트가 네. 진짜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거를 국민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옆에 있던 네. 동료들도 다 속인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건 이제 시사인에 나왔던 메모라는 건데요. 네. 김봉규 뭐 정부사 대령이 그 노상원 사령관한테 받은 이제 문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QR 코드의 정보를 활용한 뭐 조작의 가능성이랄지 뭐 그 선거 사무소 관리 뭐 운영 관련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메모가 돼 있었고 밑에 또 내려보면은 선관위 부서에 1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명,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직원 14명, 전산실 직원 7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메모를 좀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정보사가 정보사 메모 아니에요? 네네. 네? 정보사 대령이 쓴 메모죠. 네. 예. 그런데 정보사가 대북 공작을 위주로 하는 데인데 네. 왜 저걸 했을까?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게요. 네? 체포하려고? 체포? 민주당에도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지. 우리 정보사에는 네. 직접 휴민트를 통한 대북 직접 다이렉트 오퍼레이션도 하지만 네. 고도의 과학기술 베이스로 한 그런 공작도 해요. 응? 그리고 그런 공작 사업이 네. 특히나 어디하고 한다? 미국의 DOD,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정보국,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와 늘 함께 앞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동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에서 쟤네들 그 간첩단 저 공작원들 잡을 때도 네. 그래서 우리 정보사가 난 들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요원들은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중국 공작원들을 깔끔하게 전원 탑승시켜서 안전하게 데리고 갔겠지. 네.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난리치고 있는 것도요. 보면은 그렇게 김이란다. 시진핑 정권이 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몰락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네, 지금 요 다음 네. 다음 게 이제 요약인데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네. 아까 원장님이 사실 이게 해주신 내용이랑 네. 굉장히 좀 맞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 이 사람의 그 저기 48시간 잘하는 사람의 글을 보고 뭔가 좀 한번 좀 쭉 아는 사람인가? 좀 예.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죠. 했던 거거든요. 줄줄이 다.
2024년 1분기에 선관위를 털어야겠다 결정을 했다고 하고 2024년 5월에 권익위 감사원 특혜 채용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23년 6월에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선관위 해킹 시도 2만 건으로 보안 점검을 제의를 했고 7월에서 9월에 선관위 부정선거 기록과 특혜 채용 기록을 발견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내부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기 빼액됐고 그리고 그 당해에 그 월에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보안 점검 그 해킹 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달인 11월에 국정원은 삭제 방법 안내했는데 이게 왜 문제? 100%안 지워진 거는 맞다. 이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1월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미공개하다가 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 예, 그 다음 또는 일정은 또 미공개였다가 또 몇 달 건너뛰어서 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선관위 세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12월 4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을 버텼고 12월 7일은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 요약된 지금의 타임라인이다라고 해서 이 48시간 좌가 좀 해준 건데 그러니까 저분은요. 예. 좀 어떻게 보이세요? 상당 부분을 네.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예. 아마 실제로 내가 만나보면 네.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지금은 나는 오픈돼 있지만 그렇죠. 저 48좌는 오픈이 안 돼 있잖아. 예. 근데 만나보면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런데 우리 쪽 일을 안 해본 사람이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난 지금 거죠. 굉장히 네. 그 저 48좌가 네. 참 의미 있고 네.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해주고 계셔서 네.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아. 예. 그래서 이제 네. 은은하게 이쯤 되면 IT 전공자들 그림 그려지지 않아? 이렇게 딱 끝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중요한 글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선관위의 서버 사진을 왜 제일 먼저 찍었냐 이렇게 다들 물었잖아요. 아니 저거는 뭐하러 찍냐 서버 뭐 저거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제일 필요하니까 찍었다. 그럼 왜 찍었겠냐? 선관위 서버 사진은 도대체 어디 필요할까요? 1번 계엄령 기념용, 2번 선관위 놀림용, 3번 지인에게 자랑용, 4번 문서 기재용. 여러분 뭔 거 같나요? 선관위 놀림용이겠지 뭐. 2번? 아, 선관위 놀림용이다.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정답이라고 우겨야지. 네. 예. 그래서 참 그리고 서버를 왜 물리적으로 압수 안 했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네. 서버는 그대로 살려둬야 증거지. 훼손하면 증거 능력 없잖아. 안 그래? 마침 중앙선거관리위가 서버는 살아있다고 확인도 해주었고 그럼 그 다음은 이래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조력자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거는. 네.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가능성을 같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는 부정선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저게 바로 국민의 눈과 이를 속이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채용 비리가 1200건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하고 이 보안 점검 참여한 사람들이 애독자 여러분 귀 쫑긋 세고 잘 들으세요. 예. 초기 발동한 거 아닐까? 보통은 보안 툴, 해킹 툴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세요 하고 매뉴얼만 던져주고 갔다고 함. 선관위 애들은 죽을 똥 살 똥 지웠으나 과연 다 지워졌을까나? 그래서 또 퀴즈를 내요. 여기서 잠깐 퀴즈. 보안 툴이 남겨진 상태에서 4.10 총선에서 대대적인
부정이 발생되면 보안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 아무것도 없다. 2.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가담자는 모른다. 3.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가담자, 아이디를 특정할 수 있다. 네. 나의 의견은 1번.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아유. 그죠? 응. 저도 1번 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라 이놈들아. 네. 어떻게 될지. 네. 응. 자, 네. 그래서 네. 그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 그 리스트 유출 건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다뤘었었고 네. 그것과 관련한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같이 올리면서 네,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네. 찌라시 카더라니까 그냥 흘러 들어. 예. 7, 8월에 정보사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이 북에 유출되어서 해외 요원들이 대거 귀국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었던 거야. 국민들은 안전하니까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 거지만 일선에는 군인들은 죽고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해커 중 하나가 우연히 북한 서버 하나를 털고 들어갔는데 이 카더라라고는 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블랙 요원들 정보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해.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지. 요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들이 발칵 뒤집힌 거야. 자,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더. 저 서버에 들어 있을 법한 정보는 1. 대한민국 블랙 요원 정보만. 2. 대한민국 간첩들 정보. 3. 대한민국 협력자들 정보. 4. 대남 정보 기록들. 5. 전부 다. 한 줄 밑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엄청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글이. 저거를 네.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드릴게. 어떤 쪽이에요? 뭐냐면 네. 대통령의 태도에서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렇게 지그시 그 큰아버지의 그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얼굴이 기억날 거예요. 네. 어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나간 계속 그 변론하고 할 때, 네, 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여유 있는 모습 어떤? 그 여유는 네. 뭐냐면 얘들아, 형이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 막 그 옆에서 그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응? 그 변호사 중에 뭐 진짜 막 비분 관계하고 막 저놈 새끼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막 큰 소리도 났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윤통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예종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으로서. 응? 그 비분 관계하는 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또 그 완전히 그냥 투사 김계리 변호사 막, 네. 그다음에 뭐 저 또 그 대구에서 온 그 도태호 변호사 이런 새까만 후배들한테 윤통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뭐 적당히 하자. 그렇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야 그냥 둬. 그 뭐 애들 뭐 그런 걸 뭐하러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말에 이해가 안 가는 변호인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 잡아서 누구도 잡아놓고 누구도 막 고발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랬겠지 뭐. 거기 뭐 곧 나와서 있는 애들 뭐 검찰총장이니 뭐 서울고검장 뭐 박세현이 뭐 이런 애들 네. 다 새까만 놈들 아니야. 응? 그 뭐라 그랬겠어. 그냥 연극영화과 출신답게. 아유, 막 애들 놀게 내버려 둬지 왜 그래?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애들 그냥 재롱 좀 부리겠다는데 그냥 둬. 난 잠깐 눈 좀 감고 있을게. 그러고 이제 지그시. 이 큰 호랭이가 네. 이 대호가 말이야. 앞으로 이제는 나와서 무슨 짓을 하겠냐고. 호랑이는 그냥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 맞으면 그쵸. 대부분 뼈가 돌아가지고. 척추가 부러져서 다 네. 죽어. 그런 식이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다. 앞으로 네. 이제 대호가 산속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밟고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사뿐히 지려밟고 가고 있는데 밟힌 놈들은 척추가 다 부러져 갖고 이제 다 죽는 거가
되겠지. 네. 음. 네. 그래서 좀 이제 네. 여기까지가 48시간 좌 관련한 내용이고,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동덕여대, 특히나 동덕여대 갤러리에 이 글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글은 여기는 안 넣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동덕여대 갤러리에 야 너네 그 여대 그 라카 시위하는 거 그거 조직적인 거 니네가 밝혀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 여기다 글 쓰는 거다.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너네 뭐 하나 더 찾아내겠지. 뭐 그런 식의 글을 썼더라고요. 48시간 자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동덕여대 그러면 갤러리가 그 사건이 터지고 생겨서 그간에 무슨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 사람이 여기다 글을 썼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한번 쭉 추적을 해봤어요. 예,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먼저 의문을 가졌냐? 이쪽 동덕에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라는 사이렌이라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대표자 4인이랑 지금 저런 사람들 해서 이제 뭐 대응 같은 거 한 건데 네. 지금 저기 위쪽에 보면 두 번째 근조환 총대님이라고 돼 있어요. 저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학생회잖아요. 학교 그렇죠. 학생회. 그리고 4인, 뭐 2인, 1인, 1인, 1인 이러는데 저거는 뭔지도 안 나와 있고 몇 명인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대로 배열한 것도 아니고 학생이면 학교에서 하는 거면 학생회가 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관련한 글을 이 사람이 쓴 건데 위원회를 보면은 보통 학교의 대표인 총학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냥 그렇잖아요. 뭐 그런 세이렌 같은 그 동아리가 뭐 맨 위로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예, 근조한 총대라는 사람 두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은 한 명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고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게 여성의당 말고 다른 세력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동덕 무슨 사이렌 이런 그 레디컬 아까 페미니즘 그 동아리인데 희한하게 보드게임 동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드게임. 그리고 왜 부루마블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런 동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드게임 동아리가 있을까? 이것도 조금 의아해서 찾아보니 코리아 보드게임즈라는 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는 저기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데예요. 보드게임을. 그리고 저기가 왜 한때 조금 논란이 있었냐면은 다음 거 좀 보여주시면 이게 보드게임의 어떤 자료인데 이게 여성의 보통 나이가 이제 저 되면은 저희가 폐경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완경이라고 그러거든. 요즘 감수성에는 완경인가요? 여튼 완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때 사실 항의를 엄청 받고 아니 너네 게임사는 대체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되게 의문을 갖고 저 회사는 뭘까? 이런 좀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근데 또 위치도 보니까 아니 뭐 파주 막 이런 데 있어요. 아니 회사가 파주 막 이런 데 있고 뭐 굉장히 가까워요. 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위수 김동을 하니까.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겠죠. 굉장히 가까워서 저거 위치도 하여튼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마침 또 근데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김뭐인데 김로드 5인데 어쨌든 이 서울대 민민투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노동당 전국위원 출신이고 현재는 그 아까 그 위에 나왔던 코리아 보드게임즈의 대표인 거예요 지금 그 보드게임 회사에. 네. 그리고 83년에 서울대 철학과를 입학해서 그러니까 그 세대인 거죠. 운동권 세대에 적은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철학과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이름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 저거 한 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름 저거 맨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민민투라는 게 제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아니 삼민투는 들어봤어도 이게 얘네가 그거잖아요. 이 삼민이 다 안 맞기 때문에 뭐 반통일, 반민주,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얘네가 얘기하는 그 한국 지금 군부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민을 추구를 하면서 민족 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이걸 토대로 운동을 한다. 이건데 이거의 이유로 이게 자민투랑 민민투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조금 굉장히 뭐 비슷한 듯 복잡하지만은 일단은 결국에는 이게 자민투는 NL 쪽으로 가고 민민투는 CA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저희 로드5 그 대표께서는 민민투였잖아요. 그러니까 CA 쪽인 거죠. 예. 재현의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쪽이 사실은 더 과격하거든요. NL 쪽보다. 그렇죠. NL은 오히려 대중적인 그런 반미운동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쪽이고, 쟤네 그 CA 쪽들은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된다. 폭력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갈아엎어서, 뭐 사회주의 그런 국가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라서, 오히려 과격해서 90년대 들어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대가 좀 저 CA 쪽이 굉장히 저거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90년대 이후로 성대 쪽이 조금 약해진 게 쟤네가 너무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세도 약해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과격한 쪽에 뭔가를 했던 사람이다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그 전에도 뭐 민중당이라는 데 몸을 잠깐 담았었나 봐요. 근데 그때도 이 당을 뭔가 이렇게 장악하려고 모의를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명이 되고 또 그 다음 거 이건 이제 좀 최근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그 전에 이제 몸담았었다던 최근까지 몸담았었다던 노동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당에 언더 조직이 있는 것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진상이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진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활동을 해온 거죠. 그래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노동당에서 진상 조사를 해보니 언더 조직이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나름 그런 안가도 운영을 하고 뭐 보니까 그런 것도 했대요. 뭐 이렇게 갈 때 버스 이런 것도 이런 걸로 안 찍고 뭐 현금으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다른 조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네, 뭐 운동가라고 해도 좀 이렇게 돈을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 사업 그렇죠. 보드 게임으로 인건비를 부담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저거를 이렇게 넓힌 거예요. 자기네들 다 자기의 수발로 만들고 이런 건데 이 정도 그러니까 돈적으로 이렇게 뭐 흔드는 거를 넘어서 이 뭔가 혼전순결, 낙태 금지 이런 것까지 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어느 순간부터 페미니스트 하면은 뭐 사비 이래가지고 뭐 비혼 비출산 뭐 비연애 뭐 맞나요? 그런 거가 유행이 됐는데 원래 보통 옛날 좌파들 같으면은 뭐 그냥 뭐 프리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성해방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부터 그냥 사비라고 해가지고 비혼 비출산 뭐 비연애 이런 걸로 들고 나와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저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얘기한 거랑 이거랑. 거의 아나키스트인데. 예. 무정부주의자들인데. 네. 옛날에 그 이종찬 할아버지가 했던 게 중국에서 결혼제도도 부정하고 가정제도도 부정하고 사회제도도 부정하고 정부 단위 조직도 부정하고 하면서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 그럼 저거는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남자 위주로 돼 있는 조직 문화고. 맞아요. 예. 우리 때 80년대 초반에 그 대학 다닐 때 애들이 운동권 애들이 뭐냐면
동지적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 어디 MT를 가거나 뭐 하면은 남녀간에 그 성관계 갖는 게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4대1로 하는 거야. 실제로 진짜 네. 그런 거 맞나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썰들이 있었잖아요. 썰이 아니고 예, 리얼이다? 실제로 경찰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책 쓴 김정현 씨라고 한번 찾아봐요. 김정현이라는 작가가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네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영등포 구청을 점거했던 네. 학생 애들을 진압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어. 내가 김정현 작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네. 알아요. 그때 당신이 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가 그런 게 왜 있었다. 그런 소설을 썼냐면 네. 아니 며칠 동안 그 점거를 당하고 있던 영등포구청 들어갔더니 네네. 화장지라는 화장지가 다 동이 났더래. 봤더니 있잖아. 그 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네. 얼마나 많은 저 코를 풀었는지 말이야. 그 화장지가 그 관계 후에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한 게 보니까 어떤 여자애들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완전히 푹 늘어져 갖고 거의 반 그런 얘기가.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로서 네. 자기도 자식이 있는 경찰관이고 그런데 저 김정현 작가가 그 현장을 보고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무슨 혁명이라고 그리고 언제 생이 끝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네. 성관계를 마구잡이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저도 저 책을 좀 봐야겠지만은 제가 들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 저는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실제 우리 운동권- 간사님하고 네. 우리하고 세대차가 좀 있잖아. 아니요. 저는 이게 저는 전에 이제 운동권 출신 분들이랑 있었으니까 자기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기는 막 절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김 작가님이 네. 직접 그 현장에 진압하러 갔다가 그걸 보고서 한 저도 다른 얘기라니까. 운동권 인갑 있었나 봅니다. 운동권이 그러면 운동권이 여러 가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야로스나님 그렇죠. NL이 좀 더 종북인데 제가 좀 보니까 CA나 이쪽이 조금 더 순도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은 맞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 언더 조직이 근데 왜 낙태금지, 혼전순결 이걸 강요를 한 게 거의 비혼, 뭐 비출산 이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여성 혁명가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결혼하면은 일반 그냥 여성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혁명에 몸바칠 수 없으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네네. 북한 경우를 보잖아요. 그럼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네. 소련도 과거 그랬고 네. 이 여성들을요 공산혁명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여성은 철저하게 소위 색의 도구로 소위 말해서 그 소위 말 러브 어페어즈의 그 도구물로 네. 그렇게 철저하게 쓰여집니다. 특히나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갖다가 함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 간계, 밀정들을 보내서 하는 짓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조건을 활용한 알몸 상태로 바치는 그 작전을 통해서 네. 공산당이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네. 몸 하나 좀 바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게 저 공산당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바뀐 모양이죠. 페미나 이런 쪽은. 비혼 비출산으로 글쎄.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또 아이러니가 제가 이 사람의 비서했다는 여자의 글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이 약간 그런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여자한테만 되게 이런 걸 강요하고 남자 동지들은 그냥 멋대로 해도 되고. 멋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니까. 예, 굉장히 저 보고 충격받았는데 그 바로 넘어가면 그 내용들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노동당에서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은 그 이제 그 김 로드 5C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음. 아무리 이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해도 음. 결국에는 그 돈 받아서 뭔가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탈당했나 그렇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네네. 레닌, 스탈린, 뭐 마르크스, 이런 자들로 해갖고 저 모태동 뭐 중국의 수많은 그 공산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있었지만 여자 관계가 더럽고 추잡하기로는요, 전부 다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놈들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 머릿속의 사고 방식 자체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네. 네? 그러니까 여자를 그것도 딸년 같은 여자들도 혁명 과정에서 네. 활용하고 이용해 먹고 또 춤추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놀이개로서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즐겨온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의 그런 페미니스트 상을 네. 심은 게 이런 사람들이라고 조금 한 절반 정도는 확신을 하게 된 게 일단은 서로 운동권들은 서로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남자건 여자건 다 형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자 선배도 마찬가지고 남자 선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 남자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최근에 페미니즘이 그렇잖아요. 여자 쇼컷하게 하고 탈코르셋이라고 해서 여성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이거 586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제가 형 그 얘기는 뺐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로드 5의 비서라는 그 여자가 노동당에 올렸던 노동당 그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인데 1. 조직의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언더, 팸, 조직, 우리운동 서로가 부르는 호칭은 다릅니다. 이유는 이 조직은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향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공산당 창건 이후에만 진정한 계급 전쟁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혁명사가 곧 당사이고 당사가 곧 혁명사인 진정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된다. 공산당이 없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취하는 모습은 오직 공산당 재건뿐이다. 창건뿐이다. 우리 목표는 당 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무서운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철저하게 네네. 마치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볼셰비키 혁명하는 저희 공산당 창건 준비위원회 활동하는 사람들 같아. 하는 행동들이. 네. 예? 그리고 그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는 그 아저씨가 아마도 깊은 그런 그 소위 뭐 교감이랄까 아니면 직접 회합이랄까 아니 다이렉트 뭔가를 서신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진화시킬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지금 저기 후배들 중에 네네. 아주 훌륭한 그 대공 수사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은 그 전부 다 이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네. 그래서 지금 조직의 의미 이렇게 해서 조직의 의미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이때 동덕여대 라카 사건 보고서 여기까지 알게 된 그 몇몇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겠다 약간 이렇게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부분 좀 보시면은 이 사실 여성도 잘 조직원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네. 아니 그렇게 페미니즘 운동 조장한 사람이 여성은 혁명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네. 한국에서 이 자기네들도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반국가 단체의 수괴는 사형이고 그 조직원은 최소 무기징역인데 증거를 찾기 위해 고문이 따를 건데 여성에게는 성고문도 불사할 건데 그것을 여성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네. 그래서 여성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고 뭐 박종철 얘기도 뭐 좀 나오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약간
워마드 쪽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당시에 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제 그 로드 5 그 사람 얘기하는 건데 이 생각하는 여성 정치인의 모델은 박근혜였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한때 우파 페미니스트라는 그 여자애들이 약간 갑자기 뭐 탄핵 반대한다든지 태극기 집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잠깐 있었어요. 네, 그랬죠. 예. 네, 네. 근데 저거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박근혜냐? 여성 정치인은 연애 스캔들 같은 거 없이 평생 비혼으로 살아야 한다. 예, 그 기준에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래서 모델로 저렇게 또 삼았고 왜 그러면 비혼으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결혼하고 뭐 저기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러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게 되고 가부장적인 현실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가의 삶은 그렇죠. 결혼도 그렇죠. 않고 출산도 없이 그렇죠. 연애도 하지 않는. 네네. 응? 오직 순수한 혁명 전사로서만 살아가야 그렇죠. 된다. 네. 이 얘기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도 1차 충격 받았고 아까 거기서 1차 여기서 2차 그리고 3차 그 재정 독립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네. 8번. 네. 음. 이거는 저희가 조금 근데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혁명가라면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참 모순적인데 그러니까 세상 얘기로 돈 벌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자본주의를 뒤엎어야 하는데 자본가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의구심이 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식당을 차린 거예요. 네. 비서를 끝내고서 네. 그래서 이제 48시간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식당 일 배우면서 개업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조직 일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은 신불자가 된 거예요. 네. 어쩌다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뭐 식당이. 자본가도 못 되고 신불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이제 그 로드 5가 이제 자기가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 너라면 그냥 잘할 줄 알았다. 이래 버리는 거죠. 진짜 무책임한 얘기네. 아직 조금 위에 더 남아 있거든요. 밑에 보면 살짝. 예. 그래서 그때 저는 화가 나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여기 침취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건데 조직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식당 일을 한 지 1년 동안 진 빚이 4,500만 원을 5년 동안 갚았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갚는데 전념하라고 저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조직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도 저에 대한 심사는 냉혹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네, 저는 월 20만 원의 상금비를 받으면서 버틴 선배들처럼 활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업으로 활동하는 선배들보다 돈을 비교적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생활이 바뀐 저에 대한 위축감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부선? 김으로부터? 그렇죠. 예. 알바 노조 조합원들이 휴식과 생활비까지 받았다는 얘기에 어이가 없었다. 알바 노조? 그쵸. 알바 노조도 이 사람이 저기 지원해 준 거니까. 그 용인이가 그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남편도 다 연결돼 있어요. 용인이 남편도? 김 로드 5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용혜인의 남편이 저 노동당에서 사무국장인가 사무총장인가를 했었거든요.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